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로 34이 되는 여자입니다. 올해 초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네요. 3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과는 그렇다 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는 자기애가 강한 시집도 못 간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지요. 신우의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되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제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았던 시부모님은 물론 제가 신우에게 열등감까지 가지고 있다 몰아가던 남편의 잘못도 이혼에 한몫했습니다. 남편의 위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연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저랑도 많이 나는 편은 아닙니다.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 들으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회사 다니고 있던 신우였으니 신우에 비해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제가 시가족들의 눈에는 당연히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을 테죠.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 남들보다 배는 노력했을 신우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해본 적은 당연히 없습니다. 남편도 어디 가서 뒤처지는 스펙은 아니었지만 신우가 이뤄놓은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었어요. 그런 신우는 시부모님의 자랑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식을 올릴 때 신우의 나이가 33이었고 신우는 그때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본인의 말로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요즘 결혼 안 하는 게 뭐 흠이나 되나요? 본인이 능력이 되고 혼자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도 딱히 아무 말도 안 하겠지만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거라던 신우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치고는 누구보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소개를 주선하는 데만 1년에 몇백씩을 쓰고 있었고 이 모임 저 모임 다 들락거리면서 어떻게든 짝꿍을 구해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우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처음 가족들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시부모님도 물어보지 않으시던 저의 출신 학교라든지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꼬치꼬치 캐물으며 저를 자기 자신과 비교해가면서 잘난 척을 해댔기에 첫 인상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이혼하기 직전처럼 신우 편을 들던 게 아니라 제 편이었으니 저에게 귀뜸해주기를 누나가 시집을 못 가서 저런다고 자기보다 일찍 결혼하는 우리한테 배 아파서 저러는 거라 이해해달라고 말해줬었거든요. 신우의 행동들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저도 나름 그런 행동들이 신우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저를 걸고 넘어지니 저도 인내심에 슬슬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한 학교가 신우가 다니던 학교보다 유명세는 떨어질지언정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신우가 다니는 회사보다 연봉을 덜 줄지언정 저는 제 삶이 힘들고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까내려야만 속이 후련했는지 계속해서 자기 잘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이대로 가다간 제가 한번 뒤집어 엎어도 없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에게서 신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때 확신이 든 게 신우가 남자가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성격이 괴팍하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회사 다니며 연봉도 높은 편이니 경우에 따라서 신부감으로 모자라는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우의 저런 만행도 신우가 남자가 생기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저도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발벗고 나서서 소개해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저도 주변 사람들 연줄 통해서 신우와 만날 법한 남자들 여러 명을 소개시켜줬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신우가 결혼하기도 전에 제 평판이 바닥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기애가 강한 신우는 웬만한 남자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에 비해 직업이 어떻고 이 남자는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나이가 많아서 싫다, 차가 없어서 싫다 하면서
제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퇴짜를 놓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까지 소개시켜주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신우가 눈이 아주 많이 높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애는 뭐 그렇게 강한지 아주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매너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외모가 남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정도로 경국지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바라는 건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신우가 학교도 좋고 회사도 좋고 하지만 전문직 여성들에 비하면 돈도 쓸어 담을 정도로 버는 것도 아닌데 주제 파악을 저렇게 해서야 어디 결혼하겠냐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신우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세상 그 어떤 남자를 데려다 놓아도 신우의 눈에는 차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저도 몇 번 더 소개시켜주다가 중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저도 신우한테 질려서 신우와 교류하는 횟수를 거의 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신우를 마주치는 건 명절 때 몇 번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우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걸 포기한 이후로는 자주 만나지도 않아서 직접적으로 저의 삶에 크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나대기 시작한 작년 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새해가 밝은 날 시댁에 방문했는데 신우가 그날 현재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처음 가족들 앞에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부모님이 신우를 자랑스러워하기는 하지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 시장에서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신우를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나서서 결혼 상대가 있다는 듯이 말하니 엄청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저 신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조건 맞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한다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잖아요.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백마탄 왕자님만 찾던 신우가 결혼 상대를 찾았다는 말에 저는 신우가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눈을 낮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이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신우에게 그래서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신우가 자신있게 대답하기를 지금 만나는 상대가 재벌가라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많은 남자들 중에서 재벌가 남자라니요. 신우가 재벌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신우가 처음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벌이세라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벌가 이세가 하고 많은 예쁘고 젊은 여자 냅두고 뭐하러 신우를 왜 만나느냐 직설적으로 따져 물을 수가 없으니 그저 의심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다행히 제가 궁금했던 걸 시부모님이 신우에게 물어보셔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에 대해 자랑처럼 이 사실 저 사실을 늘어놓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이 나서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그러다가 시부모님께서 신우에게 어쩌다가 이런 훌륭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냐는 질문에 신우가 아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는 말을 모두 앞에 해왔습니다. 그 말에 여태까지 잔뜩 들떠계시던 시부모님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고 저 또한 제가 가진 의문에 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궁금하지조차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신우 기분을 살피며 최대한 실망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셨으나 신우도 아주 바보는 아니었는지 갑자기 차가워진 분위기 때문에 채팅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재벌가 사람임은 사실이라며 어떻게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난처해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에 채팅으로 결혼 상대를 구하는 재벌가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요. 요즘 꽃뱀 말들이 많은데 형님 혹시 방울뱀한테 물린 것 아니냐고 혹시 모르니 조심하라고요. 저는 사실 저 말이 신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신우는 제 말에 얼굴이 새빨개지고 남편은 옆에서 배꼽을 쥐고 웃더라고요. 방울뱀이 뭐냐고 하면서 웃기 시작하니까 시부모님도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는지 결국 따라 웃게 되었어요. 신우가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해 보였는데
여태껏 저를 괴롭혔던 걸 한 방 먹여주는 기분이라 미안하기도 했지만 속이 참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와 연락을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재벌이세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다. 너가 이 사람을 알기나 하냐면서 방방 뛰는데, 그래서 저도 신우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뿐이니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한 거지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생각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원래 말한 목적을 설명해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남편도 시부모님도 신우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서 크게 믿고 있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재벌가라는 그 남자가 직접 집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간은 그날로부터 조금 지나서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연휴 시작 날과 설날 당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남은 연휴 기간을 친정에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설을 보내고 친정으로 향한 당일날 신우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시댁으로 다시 올라오라고요. 힘들게 고생해가며 친정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짜고짜 올라오라는 말에 왜 저희가 다시 올라가야 하냐고 따지니 제가 방울뱀 들먹이며 뭐라 했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런데도 너 같은 의심병 환자들 때문에 연휴에 힘들게 시간 내가지고 지금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으니 너네도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겸사겸사 그날 일을 자기한테 사과도 하라, 뭐 이런 전화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랜만에 내려온 친정이었던지라 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치도 없었는데 신우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데 괜히 참석 안 해봐야 나중에 말만 더 나오고 신우만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쉽지만 친정부모님께는 따로 상황을 설명하고 시댁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적지가 변경이 되어서 시댁이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로 향했어요. 연락을 받고 간 곳은 그 호텔 안에서도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다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식사 가격도 가격이지만 명절 연휴에 어떻게 예약을 해낸 건지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갔더니 시부모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당시에 방역수칙 때문에 저와 남편은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신우 남자친구는 인물도 훤칠하고 매너도 엄청 좋았습니다. 나이는 남편과 비슷해 보였는데 솔직한 마음은 재벌가라는 사실을 빼고 보더라도 저 정도 남자가 뭐하러 신우 같은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느낌이 컸어요. 식사하면서 멀리서 신우네를 바라보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그 기가 센 신우가 냅킨으로 남자친구 입 주변도 닦아주고 쩔쩔매는 꼬라지를 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저렇게 안 어울리는 한 쌍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솔직히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남편도 밥 먹는 내내 또 우리 누나한테 꼭 사과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새해 첫날에 신우 남자친구를 부정하면서 의심했던 걸 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이후부터는 우리 예비사위가 하면서 이미 두 사람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 눈치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은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보내드리고 젊은 사람들끼리 뭉치자고 하면서 어디로 향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에서 메뉴판을 보니 술 한 잔에 무슨 몇만 원씩 하는 비싼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자주 오는 곳인지 신우 남자친구를 향해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도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자기한테 재벌가 매형이 생긴다고 신이 난 분위기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굳이 저희를 불러세워서는 자기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고선 자기 자동차를 보여주는데 자동차를 보여줄 때는 신우보다 오히려 제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 언젠가는 꼭 타보고 싶다던 차값만 해도 몇 억에 달하는 외제차였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누나가 또 저런 능력이 있는 줄은 몰랐다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누나가 인기가 없던 게 아니고 재벌집 같은 데서는 먹여주는 스타일이라서 평범한 남자들은 누나의 아우라에 밀렸던 거 아니겠냐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처음 남자가 있다고 했던 날에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실제로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랑이 모든 걸 초월한다고 하지만 신우와 그 남자를 나란히 두고 보면 여태까지의 저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안 어울리는 한 쌍이었으니까요. 안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침 드라마였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커플이 어디 있냐고, 어디 욕 한 바지 먹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신우의 남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은 이후로는 신우의 남자친구와 저희 부부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는 자기가 재벌가라고만 소개했지 어느 재벌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신우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술을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값비싼 외제차를 끈다고 해도 굳이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는 따로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끈덕지게 물어보니 신우 남자친구가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며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이 재벌가 출신은 맞지만 서자 출신이라서 세상에 알릴 수가 없다고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아버지가 여태껏 일궈놓은 기업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고 싶다고 합니다. 첩 출신인 어머니한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버지의 친자식들이 다 흐리멍텅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승계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 집안이 정 궁금하면 모자란 자식들을 데리고 있는 재벌 집안을 검색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우도 이 말은 처음 들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신우가 언제부터 저렇게 공감 능력이 좋았는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 돈은 많아 보이지만 저렇게 숨기는 게 많은 것이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자주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신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급한 회사 인수합병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한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분간은 해외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작별 인사랍시고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방까지 잡아줘서 송별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한테 부탁해서 외제차를 맡겨주고는 공항까지도 바래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출국 수속이 끝나고 비행기 타러 나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신우의 남자친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외제차가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돌아와야 했는데 남편은 자기 드림카를 몰아봤으니 인생의 소원을 성취한 것 같다며 엄청 벅차올라 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는 동안은 신우가 저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다시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을 제가 먼저 꺼냈으니 제가 먼저 신우 심기를 건드린 게 맞긴 한데 신우는 그렇게 소시민같이 사니까 인생에 발전이 없는 거라면서 남자친구가 돌아올 때 몸 명품 가방을 사오기로 했네. 어쩌네 자랑처럼 떠들더라고요. 제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들지 못할 만한 가방이라고요. 거기까지 다 좋았었는데 문제는 신우의 남자친구가 한국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한가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가족회의를 한답시고 저희 부부를 소집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신우가 앞뒤 다 잘라먹고 다짜고짜 저희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내니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적금 깨면 4천만 원 정도 있다고 곧바로 저희 재정 상태를 오픈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걸로는 택도 없겠다고 말하면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인지까지 물어보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 숨길 일이냐면서 현재 저희 집이 시세가 얼마고 얼마 정도 한다고 전부 다 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안 좋았던 촉이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신우는 그러면 저희 적금을 깨고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오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3억을 대출받아오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신우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곧 있으면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떠서 지금 그쪽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대출이랑 뭐가 연관이 있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자꾸 잘라먹지 말라면서 성질을 부리면서 회사 인수합병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데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서 큰 거래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라며 신우에게 혹시 그 돈을 자기 대신 구해서 입금을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자그만치 10억이었고 신우가 여태껏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도 택도 없으니 시부모님 노후자금을 합치고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필요하다는 그 액수를 어떻게 마련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서야 제가 여태껏 신우 남자친구에게서 느꼈던 사짜 냄새가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다들 제정신들이냐고. 신우가 남자친구랑 혼인신고를 올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냐며 정신들 차리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꾼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신우가 성질을 내면서 네가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뭘 알고 떠드냐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퍼붓더라고요. 이미 자기는 남자친구에게 1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그리고 갚기로 한 날에 이자까지 쳐서 갚아준 사람이라 신용은 확실하다며 자기 남자친구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우리 쪽에서 빌려준 10억을 20억으로 갚아준다고 했고 그리고 자기와 결혼까지 하기로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코 저희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면서요.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무슨 회사 인수합병을 10억으로 하냐고.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족발집도 권리금 생각하면 그 돈 주고 못 살 거라고. 어디 서울의 비싼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면 강남 사는 사람들은 회사를 12개씩은 가지고 있겠다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네가 재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있기나 하냐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 3년 동안 고작 3천만 원밖에 못 모은 거라며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든 말든 그걸로 손해를 보든 말든 저는 그런 검증되지도 않은 위험한 일에 내 집까지 담보로 만들어가며 돈 마련할 생각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 10억을 20억 만들어서 그 돈으로 감자를 삶아먹던 쪄먹던 알아서 하라고. 저희는 빠지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틀린 점이 하나도 없고 수상한 구석 투성이인데도 남편은 저보다 자기 누나 편을 들더군요. 신뢰관계라면 이미 그동안 많이 쌓지 않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누나의 남자친구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어딜 봐서 믿을 만한 사람이냐고 따지니 공항 갈 때도 그 비싼 차를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우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한테 사준 밥이며 술이며 마지막 날 송별회를 했던 호텔방까지 그런 것만 대충 계산해도 몇 천만 원 돈은 할 텐데 그런 사람이 고작 10억대 먹자고 버리는 일이 아닐 거라고. 아주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신우보다 더 신우 남자친구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없다고 할 거면 마음대로 하라고 대신에 저는 빼달라고 했어요. 제가 강경하게 나가니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하길래 저는 남편이 생각을 고쳐먹고 제 뜻을 따르기로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남편은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분할해 줄 테니 이혼하자고요. 10억이 20억이 되는 장사인데 계산이 안 되느냐며 우리 3년간 모은 게 3천이라고. 이대로라면 3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30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겠냐며 이런 일확천금의 기회를 자기는 놓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기꾼이면 어쩔 거냐고 물으니 저한테 오히려 사기꾼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네가 어디 가서 그 3억을 벌어오기라도 할 거냐면서 어깃장을 부리는데 이제는 답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고 말 그대로 연끌을 해서 끝내 그 금액을 맞추더라고요. 모자란 돈은 친한 친구에게서까지 빌렸나 봅니다. 합의 이혼이라 이혼까지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숙려 기간 동안 저한테 와서는 너는 내가 부자 되면 다시 받아달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까불거리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신우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는 사진까지 보내주면서 사기꾼이 돈 떼먹고 도망갈 거면 지금 나랑 술을 마시고 있겠냐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월급쟁이 생활만 하면서 살라고 하더군요. 신우 남자친구가 인수합병건만 잘 끝나면 그때는 자기 회사로 불러서 높은 자리 하나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나요. 돈 얼마에 저렇게 변할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이혼한 게 잘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에도 제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내 집 생활 하다가 회사 근처에 월세방살이를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한 점 후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연락도 끊고 있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남편에게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예상이 맞았다고 할 일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사짜 냄새 물씬 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신우의 남자친구는 재벌가의 서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던 가짜였던 겁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신우 말고도 그 남자에게 결혼을 빌미로 돈을 떼먹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번드르르한 외제차와 비싼 호텔, 식당까지. 당한 수법이 모두 똑같았어요. 돈을 펑펑 써대면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까지 신뢰와 호감을 얻고 그걸 빌미로 마지막에 가서는 큰 돈을 요구하는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일단 한 명의 여자에게서 그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그 여자에게 돈을 또 빌려서 또 다른 여자에게 작업을 꺼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마지막에는 큰 돈을 뜯어내고 잠수를 타버린 거였어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은 물론 신우고 남편이고 정말 주변 지인들 돈까지 해서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은 돈이었어서 당장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면서 제 말을 들을 걸 그랬다며 자기만이라도 일단 살려줄 수 있겠냐면서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일 없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겠냐고 나한테 큰 소리 치고 떠난 게 있으니 그 이후 일은 저를 연관짓지 말아달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연락해서 할 말이라곤 뻔한 이야기밖에 없을 테고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다가는 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정까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좋은 모습으로 끝내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상 저보고 못 배웠다며 저를 무시하고 끝까지 제 이야기에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신우, 시부모님, 그리고 제 남편이에요. 그 벌을 달게 받았다고 속이 후련할 수도 있지만 안쓰러운 마음뿐이네요. 사실 진짜 나쁜 건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사기꾼 녀석이니까요.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던 간에 아무쪼록 전시가족들이 별탈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 녀석도 얼른 잡혀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그 죄를 달게 받았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신우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사연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년하고도 6개월 차네요.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찾아뵈면서 중간에 오해도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혼한 신우가 난데없이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은 지방에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않아요. 하지만 신혼 때는 거의 매주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저희 일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먹을 거 해놓았다 하시면서 밑반찬 해놓은 거 가지러 오라고 매주 연락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주기가 일주일에 한 번꼴이다 보니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번 시댁에 가야 했어요. 마음 써주시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게 대해주신다 하더라도 시댁이 제 집처럼 편할 수가 없는 법이잖아요. 거기에 매주마다 가야 하니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친정은 지방이다 보니 명절 때 아니면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불공평하다 싶어서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하루는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남편 시켜서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다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아픈 몸이 끌고 회사 출근해 있는 저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 너네 먹으라고 해놓은 건데 왜 안 가져가느냐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안 가겠다고 말한 아들 눈치가 보이는지 저보고 자꾸 남편 설득 좀 하라고 전화를 하시는 통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오해를 하고 있었네요. 매주마다 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다른 이유는 없으셨고 정말 저희 먹으라고 해놓으신 반찬 가져가라는 연락이었던 거예요. 몸이 하도 안 좋아서 남편만 보냈는데 어머님도 반찬만 가지러 오는 건데 뭐하러 매번 둘이 오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지요. 저랑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어쩔 때는 사소하긴 하지만 말다툼까지 하고 그랬으니 아무튼 덕분에 그 뒤로부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굳이 주말이 아니어도 남편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가져가고 해도 되었으니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댁에 발 끊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직접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반찬 감사히 먹고 있다고 인사드리기도 했고요. 매달 용돈 보내드리는 거야 친정에도 보내고 있으니 그건 생색낼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때는 남편 대신에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반찬을 받아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방문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도 딱히 별 생각이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되니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남편하고 시댁 관련한 일로도 이야기 나올 것도 없어졌고 말입니다. 남편이 괜히 어머님 눈치 본다고 저까지 데리고 다니며 생긴 사소한 오해긴 했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 실제로는 신혼 때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부터는 다툼도 없어졌고 제가 시댁에도 잘하니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제게 고마워하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여지껏 길다면 긴 시간을 정말 고부간의 갈등은커녕 남편하고 말다툼하는 거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난데없이 신우가 저희 인생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한바탕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올해로 마흔인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한테 넌지시 시집 보낸 딸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쟤는 뭔 짓을 했길래 이혼이나 당하냐고 하면서 싫어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동안 지방에서 떨어져 살고 있던 신우와는 얽힐 일이 없어서 좋았는데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와 살게 됐다는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우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잘 지내기는 글렀다. 멀리 살아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 듯 보였어요. 저희가 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우는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연애하는 기간 동안 신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를 처음 보게 된 게 결혼식이었으니 남편과 신우가 남매이긴 하지만 얼마나 대면대면한 사이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신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라서 신우와는 내가 네 남편 누나네 하면서 평범한 대화 나눈 거 말고는 잘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마치고 나서 신우가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식 마치고 나서 뷔페에서 결혼식 참석해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지요. 신우 가족들의 첫 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발품 손품 팔아가며 꼬치꼬치 비교해가며 정한 예식장이었고 식사 또한 뷔페로 나오긴 하지만 음식 가짓수보다 퀄리티에 신경을 쓴 나름 고급스러운 뷔페였어요. 저도 한 번씩 다 먹어본 것들이고 제가 한 음식은 아니지만 신경 잘 썼다는 소리 들을 만큼 자신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인사하러 들른 저희한테 결혼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뷔페를 잡아도 뭐 이런 곳으로 잡았냐고 하면서 음식이 가짓수도 몇 개 없다고 하면서 툴툴대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신우 앞에는
가지가지 종류별로 다 담아온 음식 접시 말고도 한 접시 가득 떠온 육회랑 1인당 개수가 제한되어 있는 스테이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먹을 게 없다고 하는 사람치고 식탐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정말 육회를 그렇게 산처럼 높이 쌓을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데 참석해준 다른 분들 먹을 것까지 그렇게 다 챙겨서 와야 했나 싶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자식들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욕심이 너무 사나워 보여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더니 결국엔 이혼당하고 그 아끼던 자식들은 남편한테 떠넘겨놓고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니 솔직히 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신우랑은 가깝게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제가 결혼하자마자부터 신우한테 거리 두고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첫 인상이 안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싫어하지는 말자. 아무리 싫어도 내 남편의 누나고 이제는 내 가족이다 하면서 있었어요. 남편이 신우와 가깝지가 않으니 둘이서 서로 연락은 따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신우가 저한테 따로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을 할 리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후 한동안은 모르는 사람보다 더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연락 한 통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신우에게서부터 먼저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전화 받으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제가 말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조카 아이가 생일인 거 알지? 하면서 곧 있을 시조카 생일에 저희가 사줄 선물을 정했다면서 그게 뭔지 말해주더라고요. 찾아보니 25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 컴퓨터였어요. 못 사줄 것도 아니었지만 솔직히 신우의 태도가 조금 거슬렸어요.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저도 안 하긴 했지만 여태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전화 걸었으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고 돈 내놓으라는 듯이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렸으니 말입니다.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시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무슨 소리냐고 지가 쓰고 싶어서 사달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자기 자식 생일 핑계로 갖고 싶은 걸 동생한테 말하다니 어이가 없었지요. 시조카 선물은 초등학교 입학 선물 겸해서 책가방이며 이것저것 그 또래 아이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로 다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자녀 계획이 딱히 없다 보니 아기 때부터 봐온 건 아니지만 시조카한테 잘해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른 게 다 따지고 보니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신우가 별로인 거지 시조카한테는 좋은 외삼촌, 좋은 외숙모가 되고 싶었기에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선물을 보냈는데 신우는 왜 사달라는 건 안 보내고 필요도 없는 걸 보냈냐고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초등학생이 250만 원 노트북이 뭐가 필요하냐고 시조카 대학교 들어가면 더 좋은 거 나오지 않겠냐고. 조카가 그 정도 노트북이 진짜 필요할 때 되면 그때 물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났더니 신우는 삐져가지고 시조카 생일 파티에 저희 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도 외손자 생일 잔치 간다고 잔뜩 기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가질 않으니 생일 잔치는커녕 신우 사는 동네 근처도 가지 못하셨지요. 제가 고른 가방만 메고 나가도 시조카 학교 가서 절대 기죽지는 않았을 텐데 참 욕심이 험한 데다가 뒤끝도 장난 아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 신우랑 직접적으로 연을 끝내 만회하면서 다툰 건 아닙니다. 시조카 생일이 지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나서야 신우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그간 있던 오해 풀 생각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은근슬쩍 친한 척 말 거는 것도 아니고 대뜸 저한테 날짜랑 주소 하나 띡 찍어 보내놓더니 회사는 월차를 내든 해서 빠지고 그날에는 거기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도 말해줘도 안 갈 판인데 말도 없이 저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어도 손이 신우인 자기가 시키는데
이 집 서열맨 아래인 제가 말꼬리가 왜 이렇게 기냐면서 그냥 오라면 오는 거지 잔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도 모르겠는데 갈 생각 없다 하고 전화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그 주소는 신혼의 시댁 주소고 그날이 신혼의 시댁이 김장을 하는 날이랍니다. 그러니 저보고 와서 김장하는 것 좀 돕고 가라는 소리지요. 이 사람이 지금 영문도 모르는데 갈 생각이 없다고 했던 말을 이유를 말해주면 가겠다로 알아들었나 싶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하러 내가 1년에 15번밖에 없는 월차까지 써가며 내 돈 주고 기름값에 톨비까지 내가며 그 동네까지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남의 집 김장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제가 충분히 갈 생각 없다는 뜻을 전한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는 눈치 없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멍청한 건지 오히려 저한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말대답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자기한테 이쁨 받고 싶으면 일단 말대답하는 그 버릇부터 고치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신우 말을 들어먹기로 했다는 걸로 이해를 했는지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유를 따박따박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더군요. 우리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따로 김장을 안 하지 않는 거 모르냐더군요. 무슨 소리를 하려는가 했더니 며느리가 시댁 김장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고 하면서 그런데 저는 시댁 김장을 갈 일이 없으니 시댁 식구 중 한 명인 자기의 김장을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들어본 말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소리라서 저도 모르게 전화기에다 대고 피식하고 콧방귀를 뀌어버렸네요. 어이가 없으니까 화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식으로 나갔습니다. 신우랑 솔직히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끼워졌는데 싸우면 싸우는 거지 싶었어요. 언제라도 터질 일이었는데 그게 그날이었다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가 봐도 억지 부리는 건 신우였으니 저는 신우네 시댁 근처에도 내려갈 일이 없었습니다. 신우도 제가 똑같이 성질 부리면서 달라들건 예상 못했는지 언성 높이며 내가 남의 집 김장을 뭐하러 가냐고 한마디 하니 제 기세에 눌려서 곧바로 꼬리 내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우습게 보였나 싶어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보여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하고는 그 사건을 계기로 여태까지 연을 끊다시피 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나마 한결 마음이 편하게 만들어졌던 건 신우가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엄두조차 나지 않는 먼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내심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신우가 시댁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시댁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때처럼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신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입이 대빨 나와서 저희가 왔건 말건 신경도 안 쓰고 멀리서 노려만 보고 있더라고요. 뒤통수가 얼마나 가렵던지 구멍이 나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그날도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 맛보고 이래저래 이야기하다가 집에 돌아갔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님이 반찬해놨으니 가지러 오라는 이야기도 없어지고 아무튼 분위기가 평소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사실 반찬해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안 해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어쨌든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도 잘 안 먹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찬 때문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도 신우가 들어와서 정신도 없고 입이 하나 늘었으니 우리 해줄 만큼 넉넉하게 반찬을 못 해주시나 보다 했어요. 반찬 가지러 갈 일이 없다 보니 매주 시댁에 발걸음 할 일도 없었고 말이지요. 마침 회사 일이 엄청 바빠서 겸사겸사 시댁에는 따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화가 많이 나신 듯 들렸고 니들 나 좀 보자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말투로 저희를 부르시더군요. 퇴근길에 남편과 만나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저희한테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니들은 먹을 거 안 해주면 도통 시댁에 찾아올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안 찾아뵌 건 사실이지만 일도 바빴고 그래봐야 그 기간이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제가 매주 시댁에 찾아가야 하는 오해를 했던 신혼 때 아니고선 시어머니하고 갈등은커녕 사이만 더 좋았는데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살쾡이 눈을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신우를 보니 그제서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랑 저를 사이에 두고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신우가 시어머니 바통을 이어받아서 저한테 따지고 들더라고요. 너네같이 염치 없고 뻔뻔한 것들은 처음 봤다고요. 우리 엄마가 보살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자기 전시모였다면 벌써 뺨싸다기부터 올라갔다나 어쨌대나 하는 겁니다. 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그리고 중간에서 뭔 말을 했길래 어머님이 저러시나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가만 참고 있었지요. 이유는 간단했네요. 매주 그렇게 돈 한 푼도 안 내고 반찬을 가져갔다는 게 말이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두 분 노후적은 관리를 자기가 하기로 했다고, 매주 반찬 가져가는 것하고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자기한테 붙이라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딱 알았네요. 신우가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저희한테 돈을 더 받아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걸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게임에 넘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받기만 하고 입싹 닫은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이미 저희는 시댁에 매달 90만 원씩을 용돈이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절반도 안 되는 40만 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님이 매달 해주시는 반찬 때문에 더 챙겨드리는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매주 반찬 받아가고 돈을 더 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도 사람인데 좀 쉬고 싶은 날도 있지 않으시겠나 해서 반찬값을 더 쳐드리는 거라고 말을 한 적이 없을 뿐이에요. 괜히 저희 먹을 거 해다 주시는 것 때문에 다른 볼일 못 보고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한 배려였지요. 그리고 매번 다른 메뉴 해주신다고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거 감안해서 반찬값을 50만 원이나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정에는 얼마 보내고 있는지 액수를 말해줄 필요는 없었기에 아마 양가에 똑같이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신우는 그 점을 파고들고 친정보다 시어머니가 더 고생을 하는데 돈은 똑같이 준다고 하면서 돈을 더 받아 챙기기 위해 수작을 부려서 어머님 조종에 이간질을 했던 거였지요. 솔직히 이제부터 90만 원 보내는 대신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라고 했다면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한 달에 세상 누가 밑반찬 사 먹는데 200만 원이란 돈을 쓰겠어요? 그 돈이면 매일같이 외식을 해도 그것보다 싸게 나올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저도 세게 나갔습니다. 어머님한테 따로 말씀 안 드렸다고. 친정에 매달 40을 보내고 있고 어머님 반찬 해주시는 거 감안해서 90을 드리고 있었던 거라고요. 사실 저희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었지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다고. 그러니 이제 그냥 안 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던 용돈은 이제 친정하고 똑같이 보내드려야겠다고 했지요. 이번 달은 해주신 게 없으니 이번 달 보내드리는 것부터 40을 보내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맞벌이하지만 이제 차도 새로 한 대 바꾸고 싶었는데 잘 된 것 같다고 했지요. 사실은 시어머니한테까지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걸 어줍잖게 해명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신우 말 듣고 조금이나마 생활비 더 받아낼 수 있겠구나 싶으셨나 본데 오히려 돈이 줄어버리게 되었으니 잔뜩 당황해서는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가 나선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겠나요? 자기 이혼당해서 밥값도 못하게 된 거 부모한테 빌붙어서 살겠다는데 제 몫은 해내지 못할 것 같으니 애꿎은 저희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더 뜯어가려던 계획은 무참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망쳐버린 신우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삿대질을 막 하기 시작하더니 따지고 보면 저 때문에 자기가 이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위자료 차원으로 저희가 매달 신우한테 생활비를 보내야 한다 우기더군요. 자기도 저처럼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고 했으면 식모살이가 아니라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았을 거라면서요. 그런데 그러질 못했으니 자기는 몸으로 때워야 했는데
그날도 저한테 김장 좀 도와달라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안 오지 않았냐며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시댁에서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한테 노트북 안 사준 이야기까지 하며 그 노트북만 사줬어도 아들이 자기를 더 따랐을 것이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자기가 이겼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니 저 때문에 시댁에 미움 사고 이혼당하고 자식까지 빼앗기고 저 때문에 인생이 망했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나서서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는 식으로 한마디 하려고 하길래 제가 막아서고 신우한테 직접 한마디 했어요.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김장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왜 그것 때문에 신우 인생이 망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하나 알겠는 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로 봐서 왜 이혼을 당했는지, 왜 아이가 남편 쪽에 남게 되었는지는 알겠다고요. 신우한테 홀랑 넘어가 이 사단을 낸 시어머니도 그 상황에선 제가 틀린 말 한 게 없으니 신우 편은 못 들고 가만히 계시더군요. 지난번에 김장오라 했을 때 충분히 보여준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또 보여주는 거라고. 나는 언니처럼 참을 거 다 참고 속에 담아두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라고요. 더 할 말 없으니 이 정도에서 그냥 끝내겠지만 제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어디 계속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냥 남편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해주시는 반찬은 사양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반찬 없다고 저희가 식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퇴근길에 반찬만 가져가도 되지만 시간 뺏기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매달 받는 용돈이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해하시는 것 같지만 직접 말은 하지 않으시네요. 사실 이 일을 계획한 건 신우였지만 일을 더 크게 만든 건 어머님도 일조를 했으니 그 정도는 제가 너무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신우도 충분히 정신 차렸으면 멀쩡히 잘 지내는 동생네 부부한테 생활비 뜯어낼 게 아니라 그렇게 직장을 가지지 못했던 게 한이라 했으니 이제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겠지요. 그럼 이혼당한 자식 거두어준 부모님께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는 효도라도 하지 않겠어요? 조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이제 효도보다는 어차피 아이 없이 결혼 생활 하기로 했으니 좀 더 저희들 삶의 시간을 쏟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로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에 찌든 신우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더니 급기야 이런 똥까지 치우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녔고 입사까지 같은 해에 한 회사 동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사내연애를 1년 넘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사내연애를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공개연애로 전환했을 때 주변에서 결혼하라는 열화와 같은 응원에 남편도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 다 취직 준비한다고 조금 오랜 시간을 쏟아부어서 결혼이 조금 늦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된 직장도 가졌겠다. 이제 하루빨리 가정만 꾸리게 된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둘이 같은 회사에 벌이도 비슷하니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면 안정적인 가정이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연애하면서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다 소개를 시켰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도 저지만 남편도 나이가 있다 보니 시댁 쪽에서 남편 결혼을 하루라도 빠르게 올리길 바라시는 눈치셨는데 은근 신우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댁 근처에서 작은 기사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계시고 남편보다 3살이 많은 신우가 가게 일을 돕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부터 신우와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어디 감히 동생이 누나를 두고 결혼을 먼저 하려고 드냐며 무조건 결혼은 자기가 먼저 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아주 생떼를 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런 신우 눈치 보면서 달래듯 돌려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주 혀 깨물고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는 신우를 말리느라
결국 시부모님께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시고 저희에게 급할 거 있냐고 누나가 먼저 시집 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남편을 인사시켰었는데 친정에서는 이미 결혼을 허락하시고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던 터라 인연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법이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조금 불쾌해하셨습니다. 당시 남편 말로는 신우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다 했는데 남편이 모르겠다고 했지만 사실 신우가 결혼할 상대는커녕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눈치 정도는 이미 채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감히 손윗사람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거였겠죠. 시어머니도 신우의 눈치를 보느라 그렇게 말하셨던 거지. 진짜로 신우가 결혼할 때까지 저희 결혼을 미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당시에는 남편과 제 사이도 좋은 편이어서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남편과 제가 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그때는 남편과 제가 나서서 더는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신우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먼저 결혼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웠던 건 신우가 정말로 작심하고 남자를 찾은 건지 자기보다 먼저 결혼하게 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한 그날로부터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시부모님 앞에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우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믿지 않았는데 신우가 진짜 결혼할 사람이라고 집으로 데려온다는 말을 했을 때 시부모님 두 분 다 드디어 우리 딸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하고 좋아하셨대요. 딱 그때까지만 말이죠. 그리고 결혼한다는 남자를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시부모님이 아주 울상이 되셨다고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처 공장과 공사판에서 일거리가 있을 때마다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었고 기사 식당에도 현장 사람들하고 자주 와서 식사하고 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식사하러 들락날락하면서 신우와 인연이 생기게 된 거지요. 시부모님은 딸이 처음으로 집에 소개까지 시킨 남자인데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하고 신우가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야겠다고 드니 어쩔 수가 없으셨던 모양입니다. 저희야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 가는 걸 바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신우가 하루빨리 시집을 가는 편이 더 나았지요. 신우의 결혼 소식이 들리자마자 저도 남편 시켜서 시부모님께 저희도 나를 잡겠다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같은 해에 두 자식들을 동시에 결혼시킬 수 있겠냐면서 저희들은 기다린 김에 해가 바뀔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1년이나 더 기다린 뒤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게 다 신우 때문에 결혼식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전부터 신우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꼭 신우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신우가 어깃장 부리는 거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이해하라고 강요하던 시어머니도 그 앞에 해야 하는 말은 다 하지만 결국 자기 가족들 뜻을 맞춰주는 남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전부 신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아무튼 신우 덕분에 그렇게 저는 사실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있는 아주버님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결혼하고 저희도 그 해를 넘겨서 결혼을 하게 되고 해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그렇게 사이좋아 보일 수 없던 신우와 외국인 아주버님의 사이가 차차 틀어지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저 두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지내겠냐고 속으로 결혼 전부터 생각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수 없다는 건 이미 예상하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아주버님은 정말 자기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말도 외국인 아주버님이 일하는 공장이나 공사판 일터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회화 정도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어 대화가 통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성격도 느긋한 편이더라고요.
반면에 신우는 성격이 엄청나게 급한 성격이고요. 그렇게 자기 남편이라고 우리 앞에선 자랑하듯 치켜 세워줬지만 사이가 좋은 것도 한때였고 두 사람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데 오죽했겠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둘이서 무슨 일로든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데 신우가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걸 가지고 제가 뭐라 끼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신우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짐 싸들고 자기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빈도가 이틀에 한 번꼴로 잦아지니 정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남편한테는 신우가 왜 시어머니 댁 냅두고 우리 집으로 오게 하느냐고 눈 감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고 직접적으로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니 더 어이가 없어져서 두 번 다시 신우가 저렇게 집 나오면 받아주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남편의 설명으로는 시부모님이 신우가 결혼할 때 딱히 반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내켜하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었다고 하고 신우가 시부모님 기사식당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음식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와서 정말 간단한 뒤치다꺼리만 도와주는 게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받아가는 급여가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 벌이를 가지고 생활을 꾸려나가기에 힘든 상황이다 보니 시부모님이 급여로 주는 돈 외에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신우 생활비에 보태주시고 계셨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부부싸움을 하고 친정인 시어머니 집으로 몇 번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빈도가 잦아지다 보니 시부모님 쪽에서는 더는 두고 보기 힘들다며 이혼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말도 안 통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보다 시부모님이 생활에 보태라고 주는 자기가 일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그 100만 원 푼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혼하고 스스로 일을 더해서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입금해주는 자기 부모님의 돈을 선택한 거였던 거죠. 그러니 남편은 누나가 사정이 딱하니 좀 봐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더 신우가 시부모님 등골을 파먹으면서 부부싸움 뒤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꼴을 볼 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싸들고 온 짐을 다시 챙겨나가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집 앞까지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있더군요. 남편한테 문 열어줄 생각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집 나온 사람을 밖에 세워둘 수가 있겠냐며 기어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신우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염치는 진작에 어디다 팔아치운 건지 자연스럽게 매번 내주는 방에다가 자기 짐 풀어헤치고 배고프다며 냉장고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이대로 뒀다가는 이거 뭐 신우와는 한 집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다는 생각에 신우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렇게 공짜로 받는 돈이 좋아도 그렇지. 신혼집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들락날락 하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고 한마디 했어요. 신우는 제 말에 도끼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더니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냐며 저한테 뭐라 한마디 하더라고요.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지금 자기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나 알고 있냐며 제 탓을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그 울분을 쏟아내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너만 아니었으면 자기도 이런 식으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을 거고 지금 저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라며 자기가 선택해 결혼을 한 걸 마치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신우의 어거지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지 누나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웬일로 제 생각대로 따라주는 남편에 힘입어 저도 신우에게 몇 마디 더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 결혼이냐고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결혼 반대한 게 누구고 시키지도 않은 결혼 억지로 한 게 누구냐고 따졌어요. 시부모님이 주시는 그깟 돈 100만 원이 아쉬워서 말도 안 통하는 결혼 상대와 살림 꾸리고 매번 싸우고 참아가며 살고 있는 게 더 멍청한 거라고. 정말 신우 생각에 이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된 결혼이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신우 혼자 스스로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매번 집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도망 나오듯 동생 집에서 신세를 지실 거냐 따졌습니다. 신우가 수세에 몰리자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눈물이냐면서 저도 강하게 나갔는데 신우한테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한 소리 하던 남편은 자기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쪼르르치 누나한테 가더니 왜 우냐고 울지 말라면서 달래주더라고요. 저거 딱 봐도 연기하는 거라고 여자 눈물에 속지 말라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지만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저보고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어쨌든 신우가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찾아온 건데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지금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신우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냐며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도움은 무슨 도움이냐고. 신우에게 도움받을 정도로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에 하나 진짜 생겨도 절대 신우는 찾을 일 없을 테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신우를 받아주는 것도 끝이고 신우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으로 찾아올 생각 말라고 단판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신우가 이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시부모님께 낱낱이 전부 말해버리겠다고요. 아무튼 제 경고가 제대로 통했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 신우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건지 그날 이후로 신우가 저희 집에 짐 싸들고 찾아드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신우에게 매정하게 대한 제가 미웠긴 했겠지만 정작 문제의 이유인 신우가 찾아오지 않으니 남편과 제 사이는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남편과 신우의 일로 사소한 말싸움은 있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편과 저희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들기지 않는 신우가 없으니 저도 괜한 걸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며 보내다 보니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있는 상황이고 결혼도 생각보다 더 늦게 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지 않게 찾아와준 아이한테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이 소식에 친정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도 기뻐해 주셨고 모처럼 양쪽 집안이 다 경사가 났다며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딱 한 사람, 신우만을 제외하고요. 저희 결혼할 때와 똑같이 어떻게 자기가 애가 없는데 어떻게 동생이 더 먼저 애를 갖냐면서 저 때문에 아주 족보가 꼬이게 되었다며 말도 안 되는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때도 당했던 게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신우가 저러는 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이제 적응이 돼서 그런 걸까? 그런 말을 들어도 짜증도 나지 않았고 신우한테 쩔쩔매던 시부모님마저도 당연히 축하해야 하는 일에 왜 찬물을 끼얹느냐며 신우를 나무라셨기에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휴직을 해야 할 테고 그때가 되면 남편 외벌이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손주를 봐주고 싶지만 보다시피 식당 일이 바빠 그럴 여력이 안 되겠다 하시면서 대신에 저희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넉넉했고 저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들어갈 나이가 되면 다시 복직할 계획이 있었으니 딱히 안 주셔도 되는 돈이었지만 굳이 주신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말씀하신 지 한참 뒤에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에 그간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신우가 웬일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매번 싸들고 오는 짐이 없는 걸 보니
이번엔 부부싸움 때문에 도망 나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신우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부터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떻게 내 돈을 그렇게 뺏어갈 수 있냐며 임신한 게 유세냐고 따지고 들면서요. 말인즉슨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던 그 돈이 그동안 신우에게 지원해 주던 돈과 같은 돈이었던 겁니다. 시부모님 딴에는 여태껏 신우에게 지원을 해줬으니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동안 신우에게 주던 걸 멈추고 그 돈을 저희에게 주시기로 정했다는 거죠. 저야 그 사실을 당연히 몰랐었는데 신우는 저보고 아주 악랄하다며 어떻게 애를 앞세워서 내 돈을 뺏어갈 생각을 다 했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변명이나 해명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신우한테 이까짓 일로 시달리기도 싫어서 신우한테 그러게 나이도 있는데 좀 노력 좀 하지 그러셨냐고 결혼도 나보다 일찍 했으면서 한 발 늦을 수가 있냐 빈정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우는 제가 그렇게 덤벼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지 잔뜩 당황해서는 지금 한 말 그대로 시부모님한테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그러라고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받아야겠다 말하고 안면몰수 해버렸습니다. 신우는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서 미주알고주알 있었던 일을 전부 과장해서 전했나 본데 시부모님도 단호하게 여태 지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이젠 동생네가 받을 차례라며 신우 말을 딱 자르셨나 봐요. 그렇게 신우는 또다시 시댁과 저희한테 연락을 끊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신우가 다시 저희와 시부모님 앞에 나타나게 된 건 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신우는 자기도 아이를 가졌다며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있는 대로 내밀면서 자기도 곧 아이가 태어나니 다시 자기 부모님한테서 지원금 100만 원을 다시 받아야겠다며 저보고는 그 돈을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짜증나거나 어이가 없기보다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 100만 원이 뭐라고 포기하지 못해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 그걸 가지고 신우한테 그게 내 거네 네 거네 싸웠다가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온다고 한들 저희가 못 먹고 살 정도도 아니었으니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넘보지 말라는 신우 앞에 알겠다고 그 돈은 전부 신우 거 하라고 신우를 달랬어요.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지만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신우도 어떤 이유로든 저희 앞에 나타날 일이 없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신우가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급한 일이 있다는 말에 부랴부랴 찾아간 시댁에서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는 신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눈시울이 시뻘건 게 이미 울 만큼 울어서 더 이상 짜낼 눈물도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꺼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아주버님은 사실 본국에 가정이 따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월급에서 본국으로 보내던 그 돈은 자기 나라에 있는 진짜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던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나 시부모님 모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가 여태까지 시부모님한테 받으며 모아놓은 돈마저도 다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애초에 신우와 결혼을 한 것 또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사위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시부모님 덕분에 혼인신고조차 올리지 않아서 외국인 아주버님한테는 그게 오히려 땡큐였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크게 관심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살짝 놀라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씀해 주시네요. 자식 키워본 부모 입장으로 애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똑같은 일이라면서 곧 태어날 신우 아이를 저랑 남편 호적에 올려서 저희가 키우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신우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저희가 곧 태어날 신우의 아이만 거둬준다면 신우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법한 소리겠지만 저한테는 미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쩌건 간에 제가 신우 아이를 키워야 할 이유가 하등 없는 것 같다고 거절하니 신우가 입에 거품을 물고는 이유가 왜 없냐고 이 애도 저 때문에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도 저 때문에 했다고 애도 저 때문에 가졌다고 하고 그러니 자기 애도 제가 키워야 한다고 하니 정말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던 건 옆에서 신우 거들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 키우는 집이라 얼마나 다행이냐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던 남편과 신우 애만 맡아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놈의 100만 원은 만능 해결책도 아니고 어차피 신우가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이었는데 그걸 빌미로 저러고 계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깟 100만 원 저는 필요 없다고 하니 그래도 애 키우려면 돈이 들 텐데 그냥 줄 때 받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우애를 거둬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란 듯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어중간하게 말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것에 제가 책임질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게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알고나 계시냐고 한마디 했어요. 저도 이런 대우 받으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까짓 1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그냥 그 아이는 시부모님 호적에다가 올리고 신우가 100만 원씩 받고 지 자식 키우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저한테 직접 하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나왔어요. 법원에서는 제가 비록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 다시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신우의 아이를 제 호적에 올리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이유가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의 잘난 그 100만 원은 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저에게 평생을 지급하게 되거나 이혼 소송 위자료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겠지요. 신우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신우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시부모님은 신우가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 숨기면 다시 훗날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신우의 아이를 남편 호적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이혼남 딱지가 붙었으니 애까지 딸려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이었다네요. 아무쪼록 신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하루빨리 인정하셔야 그 집구석에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 저 꼴을 보아하니 그러긴 글른 것 같아요. 아이는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기로 하고 저는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있던 가운데 제가 몸담았던 직장이 남편과 같은 직장이었으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꺼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다 보니 저와 남편의 이혼 소식이 사내에 소문처럼 돌기 시작했고 그걸 견디다 못한 남편이 알아서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다행스럽게 이미 수리된 사직서지만 회사에서도 제가 얼마나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마련해줬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 혼자 애딸린 이혼녀가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남편도 똑같이 애딸린 이혼남이 되었고 그래도 저는 적어도 그 아이가 제 아이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둔 데 비해 저는 그만둔 직장까지 다시 되찾았으니 남편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거라도 위안 삼아 제 아이 앞으로 부족함 없이 잘 키워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